47강 47강 자본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계속 사회세상을 하고 있죠. 사회세상. 그래서 자본주의 역시 이러한 사회세상입니다. 특히나 무엇과 관련된 경제적 현상과 관련된 사회세상이죠. 경제적 현상 관련된 사회세상. 자본주의라는 건 뭐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전에는 그냥 나와 있는 게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본이라는 것은 뭐 재화 용역에 생산에 사용된 자산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 돈이 지배한다는 얘기죠. 정리해보자면 제 마음대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특징은 일단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현되며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분배되는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을 생산됐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경제가 현상이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개인이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제 현상을 한다. 이걸 자유롭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보자면 자본주의는 이렇게 발달해 갑니다. 맨 처음 발달한 건 16세기, 17세기쯤에 나타난 중상주의고요. 다음에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는 자유방임주의가, 20세기 초에는 수용자본주의가 등장하고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나 보도록 하죠. 먼저 16세기 등장한 중상주의인데요. 뭐 말 그대로 이 왕이 상공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활동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약하는, 간섭하는, 즉 중상주의는 일종의 간섭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섭주의. 그래서 왕이 감나라 배나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상공업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시를 낸다는 거죠. 상공업자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자본 갖고 상업 활동하는데 왕의 지시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뭐 국가의 부를 위해서 국가의 부를 줄여서 국부라고, 국부를 위해서 세금만 이거 내야 된다. 그래서 상공업자들한테 세금 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아마 그래서 이러한 간섭주의를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간섭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18세기 등장한 자유방임주의다. 말 그대로 방임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둔다라는 의미니까 간섭에 반대해야 되겠죠. 중상주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거부했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했다. 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 간섭을 철폐하는 데 주목했고 개인의 자유로운 상호업 우회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근데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는 중요한 게 대표학자가 중요합니다. 대표학자인 애덤 스미스. 여러분 다 멀리 들어봤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 안 들어봤다고요? 지금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국부론이에요. 선생님 방금 아까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상주의 시기 이 왕들은 저마다 하나씩 목표하냐면 국가의 부, 즉 국부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간섭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애덤 스미스는 황당하게도 이런 자유방임주의, 간섭주의가 아닌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국부론을 쓰죠. 그럼 왜 국부론이냐? 애덤 스미스가 볼 때 국부라는 것은 국가 간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할 때,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둘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왕의 간섭이 아니라 시장의 자동 조절 능력,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동 조절 능력, 이건 뭐냐? 우리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아주 너무나 쉬운 원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은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특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높고, 그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공급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윤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손을 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떤 재화, 시장에 흐르는 물자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조율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얼마만큼 생산해라 이렇게 명령할 필요 없죠.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자동 조절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자동 조절 능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어떤 이익 추구라는 거죠. 이윤 추구 활동. 이런 개인의 이윤 추구 활동이 자연스럽게
국가에 불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숙동역에 내려요. 지하철 숙동역에 내리면 다 이 나오죠. 숙동역에서 올라 나오면 바로 옆에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근데 파리바게뜨가 아침 7시에 문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파리바게뜨 주인 아저씨가 그냥이 맞아, 파리바게뜨 주인 아저씨는 아니죠. 아저씨는 없어요. 아침에 가면 아르바이트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 항상 예쁘게 하고 있죠. 예. 마음 흔들리지만 아무튼 그런 건 다음에 얘기하더라고. 예. 아무튼 그 아가씨가 그러면 선생님 같이 이렇게 아침 못 먹고 온 분들을 위한 그런 봉사정신의 그 가게를 아침 일찍 열었냐?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뭘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맞죠? 문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많은 재화들, 물자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봉사정신 이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 때문에 개인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국가의 물자를 맞죠.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경제 현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억지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윤 추구 활동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자동 능력에 기반이 되고 그런 자동 능력에 따라서 재화가 조절된다. 그래서 국가의 부는 쌓이게 된다는 내용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결국 애덤 스미스는 간섭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자, 자유롭게 맡기자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자유방임주의 큰 문제를 낳게 돼요. 자유방임주의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뒤에 거를 먼저 보고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것을 낳게 되는데요. 자유방임주의는 시장 실패라는 것은 뭐냐? 자유주의 방임주의 문제점들입니다. 특히나 빈부격차, 물가 상승, 독과점, 대공황, 대량 실업입니다. 일단 빈부격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반면에 돈 없는 사람은 남에게 임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임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조금 주면 별 수 없어요. 맞죠? 내가 돈이 없는 이상, 내가 사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임금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 자유방임주의 시기에는 노동에 대한 법 제도가 굉장히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보호법, 즉 뭐 노동조합법이라든가 노동자 뭐 쟁의권 이런 거 없고요. 또 당연히 최저임금제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일하고 낮은 봉급에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이 빈부격차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노동자들의 삶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시기엔 또 노동자들이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없죠, 맞죠? 권력적으로 당연히 이 사용자 노동자 관계는 일종의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맞죠? 잘리기 싫으면 그냥 닥쳐 일해야 돼요, 맞죠? 그런 관계 문제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물가 상승 문제. 만약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맞죠 단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한 문제는 또 단합을 넘어서 독과점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물건을 완전히 맞죠 지배하면서 단일 물품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가격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독과점 때문에 역시나 서민들은 힘들어질 것이고 또 이 실제적으로 생긴 큰 문제 중 하나는 또 대공황이라는 문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호황기, 특히나 1차 세계대전 이때는 미국이 경제가 호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쟁 군수물자 잘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경제적 안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죠. 이게 당연히 지금은 당장 돈이 되지만 언젠가는 안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맞죠? 지금 막 생산하지만 돈 빌려서 막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생산하지만은 이것이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돈 낸다고 생각하고 뛰어듭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과잉 생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물건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안 팔립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기업이 망하게 되고 기업에 돈 벌려준 은행도 망하게 되고 이렇게 연쇄 도산이 오겠죠, 부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경기 불황 넘어서서 아예 공황이 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대공황이고 당연히 기업이 망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20세기 초에 발생한 시장 실패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 실패에 당연히 해결 방안이 필요할 텐데 이 시장의 자유를 맡겨둬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뒀는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국가가 나선다. 그래서 다시 간섭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정부라 부릅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표적 경제학자는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정책은 뉴딜 정책이 있죠. 케인즈가 볼 때는 물자의 순환이 이전 시기 자유롭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 일정 부분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억수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케인즈는 그래서 가장 중요시 하는 입장이 뭐냐면 유효 수요 창출이라고 봅니다. 유효 수요 창출. 지금 대공황 시기에는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일종의 우리가 혈액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죠. 돌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는 이유 뭡니까? 돈이 없기 때문이죠. 시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없는 거. 즉 적절한 소비가 없기 때문에 소비. 여기서 유효 수요라는 것은 일종의 소비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죠. 즉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실업이 됐고 임금은 못 받기 때문이죠. 다 백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을 채워줘야지.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받아야지만이 시장에서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럼 돈이 돌 거 아닙니까? 기업도 살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정부가 일부러 적자 재정을 펼칩니다. 어차피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고 미리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억지로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하냐? 국가적인 사업을 펼칩니다. 밑에 나와있죠. 테네시강 유역 개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로 일부러 우리가 일부러 거대한 이렇게 토목공사를 펼치죠. 그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당연히 일자리에 이어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생기고 즉 돈 있는 노동자는 곧 소비자죠.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의 물건이 팔리게 될 것이고 그럼 기업이 이윤을 얻게 되고 그럼 그 이윤은 다시 또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경비의 역할이라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유효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것이 케인즈의 정책이죠. 이것을 현실화시킨 것이 뉴딜 정책이고요. 특히나 이 시기부터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 현상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통화량을 조정함으로써 가격 물가를 이렇게 조절한다든가 혹은 재정 정책을 펼쳐서 또 경제적인 지나친 경기 과열을 잠재시키는 것. 그래서 이러한 통화 정책 혹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경기의 과열 이런 침체를 조율한다는 겁니다. 계속 침체와 경기 침체 혹은 과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히 선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보통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또 뭐 합니까? 기준금리를 때려버리죠. 그러면 뭐 하게 되냐? 이런 채권 혹은 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 은행에 돈을 얼마나 남기냐 중요합니다. 이거 뭐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지겠는데. 봅시다. 선체를 지워버려야겠네요. 뭐 이런 건데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쉽죠. 이게 만약에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높인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금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래서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에 돈이 쌓이게 되고 반면에 시장에서 돈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되고 따라서 실제 우리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이 시중에 있는 공급과 통화량의 조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급과 통화 중에서 공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고 통화량보다 실제 재화의 양보다 통화량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통화량이 재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지게 되죠. 즉 원래 이 가격이라는 것은 뭐 수요 공급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통화량과 실제 시장에 생산되는 재화량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죠. 공급량으로 볼 수 있겠, 통화량과 공급량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통화량이 줄으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물건량의 양이 많고, 따라서 통화에 비해서 물건량이 많다. 즉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 맞죠? 그래서 물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또 적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경기 과열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정정책입니다. 국가는 재정정책, 즉 예산을 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적자로 짜든가 아니면 흑자로 짜든가. 그렇죠? 적자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국가 미리 돈을 좀 크게 씁니다. 크게 쓰면 시장에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돌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반면에 너무 과열됐다. 그럼 흑자전을 펼칩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경기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약간 침체되면서 안정화된다는 거죠. 이렇듯이 경기, 즉 경제적인 어떤 호황 혹은 불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조절하는 겁니다. 계속 무엇으로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시기부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재정을 짬으로써 이렇게 시장을 조절한다는 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국가의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뉴딜 정책도 시작된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은행 규제 강화 말했지만 돈 막 빌려주는 거 이런 거 막고 화폐 규제도 강화하고 아까 봤듯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농가 지원 주생산물 적정 가격에 유지하고 하고 노동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아까 말했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최저임금제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자본주의는 시장의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실패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 수용 자본주의도 1970년대에 가면은 다시 또 문제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 실패라고 나오죠. 정부 실패. 정부 실패가 뭐냐?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정부의 부패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부정 축제 혹은 또 정경유착이죠. 정치와 경제의 유착. 그렇죠? 비밀스럽게 뒷돈을 주고받으면서 뒷돈을 받은 경제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주는 것 이런 모습들. 또 우리 알다시피 정부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관료제고 따라서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또 국가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고를 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미리 이렇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시장은 급변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한 발 늦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경직성이 있고 또 그러한 거기다 더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아까 봤듯이 국가가 이렇게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들 중에 일단 물가 안정 정책 아까 봤겠지만 이 통화라든가 재정 정책을 통한 이렇게 물가 안정 정책 혹은 경기 조절 정책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이 의외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가격이라는 것은 원래 원가 그리고 뭐 임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윤까지 합쳐서 형성되는 것일 건데 보통 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가격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빈부격차를 막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은 유지하기를 원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는 게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원가가 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예, 석유 파동이죠. 석유 파동. 예, 원래 이 석유라는 기름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산업체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원가가 뛰게 되면 다른 1차, 2차, 3차 산업에 가면 그 가격이 맞죠. 월등하게 뛰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중동의 이 석유기름이래. 석유 파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원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물가 상승, 이 물가 정부의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이러한 사업자들의 이러한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좀 갑작스럽게 원가는 올랐는데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맞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래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맞죠. 상대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많은 기업이 맞죠. 그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냐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부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건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에 침체됐기 때문에 물건 안 팔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가격은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즉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맞추고 근데 경기가 호황일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물가는 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가도 적절히 오르지만 또 이렇게 적절히 맞추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가 이 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안정화시키려고 애썼는데 맞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했을 때는 적어도 물가라도 낮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대가 벌어진다는 거죠. 반대. 그렇죠? 이 상황이죠, 이 상황. 그러니까 물가는 경기는 침체됐고 그러니까 사람들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물가까지 올라버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가가 하고 있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어디까지나 이 두 가지가 상반될 때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상반될 때, 즉 물가는 경기가 호황이면 물가는 높고 맞죠? 경기 침체는 적어도 물가는 낮고 이런 상황일 때 되는데 지금은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도 하락하는, 물가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경제가 정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정부의 어떤 조절 폭입니다. 조절 폭이.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다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어떤 조절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장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네, 지나친 또 부담감이니까 이걸 또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큰 부담감을 끌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분 시장의 그 자율성을 넘겨준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그 북유럽 국가들 또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런 식이 이미 복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연금 정책 등이 이미 확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맞죠 연금만 바라고 일하지 않는 실업수당 등을 바라고 일을 하지 않는 성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쪽에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는 돈은 원래 실업수당이라든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복지병이라고 부릅니다. 복지병. 복지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한 이 정부 실패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지만 이전 시기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화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197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한 정부의 조절 능력으로서는 경제를 더 이상 안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안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시장에 다시 맡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그러한 능력을 모두 시장에다가 놔주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신고전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자유방임주의로의 어떤 자유방임주의로의 회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라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맨 처음 한 것이 정부 기구의 축소입니다. 뭐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가, 정부를 줄여야겠죠, 맞죠? 효율성은 없고 맞죠? 돈은 많이 쓰니까 줄이고 복지제도 아까 복지병을 불러왔던 것들 다 없애고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제학자로는 하이에크라든가 프리드먼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영국의 대처 수상, 레이건 미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죠. FTA 혹은 WTO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WTO의 경우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그 내에서 세금이라든가 즉 관세 장벽, 그러니까 무역을 자유롭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묶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극대화된 형태가 우리가 아는 EU죠. EU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화 자체를 통일시켜 버렸죠. 유로화라는 거, 맞죠? 유로화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거의 관세라는 것은 거의 없고 유럽 자체를 경제 규모를 이렇게 유럽을 통합시킴으로써 유럽의 경제를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런 이유도 역시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안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경제학에서 다뤄야겠죠. 우리 윤리 시간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WTO라든가 EU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FTA는 잘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말 그대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인데 무역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했듯이 장벽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벽이라면 당연히 제도, 좀 물건에 대한 제도라든가 관세 이런 것들이 모두 폐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일단 시장이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A라는 시장과 B 시장이 원래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C라는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럼 물자의 그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가 창출된다는 건데 실제 제한데 이것이 한데 당연히 그 근저에는 당연히 경쟁력이라는 것이 당연히 요구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신자유주의하면 경쟁이 상징적인데 이런 겁니다. A 나라에도 자동차 생산하는 F사가 있고 B 나라에도 자동차 생산하는 H사가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경쟁한다는 거죠. 지난 시기까지는 각각의 나라에서 각 나라에 팔았는데 둘을 합치면서 이제 둘이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당연히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고 보다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그렇죠? 아무래도 느낌이 강대국적인 느낌이죠. 강대국 위주의 느낌이 오죠. 그렇죠? 네. 실제 그래서 미국에서 상생하는 이 자동차 시장이 망한 이유는 미국 시장 자체를 일단 일본에 뺏긴 것도 있고 또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팔 곳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외국으로 가야겠죠. 근데 외국에 가려니까 관세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관세를 없앰으로써 시장을 통합시키면 보다 많이 팔 수 있겠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실제 뭐 당연히 FTA라든가 WTO 같은 정책들은 아무리 봐도 경제적인 강국들에게 유리한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당연히 신자유주의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현상, 지금 현재 경제 현상은 실제는 이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의 어떤 경쟁 구도죠. 지금은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수용자본주의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이제 아직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유방임주의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은 고전경제학파 이렇게 주장하고 반면에 수용자본주의는 이제 그 케인즈학파, 케인지언이라고 그러죠. 케인즈학파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케인즈학파, 고전경제학파, 신고전경제학파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 우리 경제 현상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런 수용자본주의적 이론과 자유방임주의적 이론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국가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또 공기업 민영화라든가 뭐 제도 완화, FTA 같은 제도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경쟁주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서는 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봤듯이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장주의, 복지주의로 나눌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주의는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복지주의는 실용자본주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주의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섭이 없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고, 반면 복지주의는 국가가 뭔가 복지 정책을 펼쳐줘야 되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적극적 자유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다. 국가는 당연히 시장주의는 간섭하지 않는 것, 즉 멀리서 지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야경 국가론이라고 합니다. 밤에 멀리서 지켜본다. 야경 국가론이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반면 복지주의는 복지국가 나서서 직접 해주는 복지, 그래서 큰 정부를 추구한다. 특징은 시장주의는 시장의 저돌 능력 중시하고 특히나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맞죠? 적은 투자로 인해서 많은 이윤을 얻기 원하니까 당연히 각종의 제도라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지주의는 시장 조업 능력을 불신하고요.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고 특히나 분배를 중시한다. 효율성과 분배는 약간의 상충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제도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도에 의해서 맡긴다는 거죠. 그럼 제도는 보통 뭐 때문에 있습니까? 맞죠? 지나친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 제도보다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누진세라서 직접 세금의 누진세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번 기업가들의 이윤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윤이라는 것이 재투자돼야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복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누진세를 걷어야지만이 의료 정책 이런 국가적인 재정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이하 빈곤계층에게 어떻게
보조금을 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봤을 때 당연히 시장주의는 효율성을, 복지주의는 분배를 중시한다 볼 수 있고. 문제점 뭡니까? 시장주의의 경우는 아까 봤듯이 분배 불균형,贫富격차가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 독과점, 공공재 부족, 공공재 부족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재 부족은 어떤 문제냐? 아까 봤듯이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골에 다니는 버스죠, 버스. 예, 버스라 우리 시골에 가도 하루에 한두 번 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돼. 원래 시장에 맡기면 안 옵니다, 원래. 왜냐면 당연히 이윤이 안 남기 때문이죠. 실제 버스 하루에 두 번 운행해도 타는 사람들 합쳐봐야 얼마 안 되고, 맞죠? 거리는 길고 기름값도 안 나오고 운전기사분 임금도 안 나옵니다. 맞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루에 두 번이라도 오는 이유는 정부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죠. 대중교통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버스 회사는 그 돈으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시골 이런 곳에도 버스가 다니는 거죠. 맞죠? 공공재 부족이 심각한 문제 될 수 있다. 복지주의는 반면 아까 봤듯이 정부가 손대는 영역이 많습니다. 뭐 부서도 많고 복지 정책도 많이 펼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재정이 많이 요구되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됩니다. 맞죠? 지출이 과다하다. 아까 봤듯이 돈을 맞죠? 공짜로 주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실업수당, 보조금 주다 보니까 복지병, 근로의욕 상실이 심하다. 그래서 북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그런 복지병에 걸려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맞죠? 연금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다음에 시장의 경직화, 그렇듯이 정말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뭐 세금 정책, 막 각종 노동 정책 때문에 맞죠? 다 막힌다는 거죠. 다 막혀버립니다. 맞죠? 특히나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억압하는 요소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봤지만 임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격에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노동을 좀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노동이 유연화하면 또 올려야 되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란 것은 원래 노동법에는 막 2년 정도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은 그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근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뭐 성과급도 지불해야 되고, 뭐 퇴직금도 줘야 되고, 복지 의료보험도 부어줘야 되고, 연금도 부어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지출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회사는 당연히 비정규직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또 이 시장이 워낙 변화가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생산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원래는 이거 생산했는데 그다음 또 이거 생산해야 됩니다. 맞죠? 노동자들이 따로 이게 전혀 다른 노동자들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기존 노동자들을 빨리 잘라내고 새로운 노동자를 넣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시나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제재가 혹은 국가의 간섭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만약 반면에 국가가 많이 간섭할수록 시장은 경직화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투자 비활성화, 맞죠? 특히나 돈 될 만한 사업들이 보통 이제 국가 기본적인 굉장히 사업들, 국가 기관 사업들 이런 경우에는 정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돈은 되지만 이것이 상업화되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물가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맞죠. 그런 부분들을 원래 국가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 의욕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대표자 마지막으로 보자면 시장주의는 고전 경제학파의 대표죠. 아담 스미스, 그리고 하이에크, 아까 프리드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프리드먼. 우리 아마 대부분 아담 스미스가 등장할 겁니다. 아마. 다음에 복지주의는 케인즈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고, 이 두 가지 시각이 항상 이렇게 경쟁 혹은 견제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시장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렇게 일정 부분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하더라도 간에서 또 복지적인 전략도 펼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둘의 어느 정도 조화가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뭐 방금 정리한 부분 제일 큰 부분일 겁니다.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맨 처음 원래 이 중상주의를 출발로 중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간섭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자유방임주의다. 자유방임주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시장 실패라는 것을 나왔다는 거죠. 시장 실패 내용은 뭐죠? 빈부격차, 공공재 부족, 독과점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수정자본주의다. 하지만 수정자본주의도 역시 문제점이 생기죠. 경직화 혹은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에서 지나친 경직화, 투자 의욕 감소, 정부 조절 능력 실패, 과도한 지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방임주의의 회귀. 볼 수 있죠. 자유지상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 실제로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하나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같은 내용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선상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 나오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국가의 부가 창출된다. 국부로의 내용이 되겠죠. 아담 스미스가 될 것이고 이것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거나 사용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수를 창출해야 된다. 케인즈주의입니다. 케인즈니까 수용자본주의가 되겠죠. 자, 가는 자유방임주의, 나는 수용자본주의입니다. 1번 가는 부의 증진을 위해 국가의 의한 자유를 강조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국가로부터. 네. 나는 인위적 방식을 통해 시장 실패 극복을 강조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돈을 돌림으로써 시장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극복한다. 3번 가는 큰 정부 아니죠. 작은 정부죠. 나는 작은 정부에서 가와 나가 각각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4번 가나는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유경쟁 원리를 거부하지 않죠. 둘 다 인정합니다. 둘 다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유경쟁.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일단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간섭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가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복지 극대화를 제한한다. 나는 해당될 수 있겠지만 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역시나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 정의, 그리고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충돌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 시간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